자식에게 돈을 준다는 것, 이보다 더 조심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 한 사람이 평생 모은 돈에는 그의 시간과 인내, 그리고 눈물이 담겨 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터를 지키며 하고 싶은 것 참고 먹고 싶은 것 포기하며 한 푼 두 푼 모아온 그 돈 말이다. 그 돈을 자식에게 건넬 때는 사랑이 담긴다. 너는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다.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독이 된다. 그 돈이 오히려 자식을 망치기도 한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돈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약용이 강진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며 가장 애타게 고민했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다. 두 아들 학연과 학유에게 보낸 수백 통의 편지 속에는 아버지로서의 간절함이 배어 있다. 비록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제대로 된 삶의 길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 편지들 중에서 유독 눈길을 끄는 구절이 있다. 재화를 비밀스럽게 저장해두는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남에게 베푸는 것이다. 그러면 도둑에게 빼앗길 염려도 없고 화재로 인해 소실될 걱정도 없으며 소나 말이 운반하는 고생을 치를 것도 없다. 이 말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 자식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무엇인가? 돈인가 아니면 그 돈을 다루는 지혜인가? 요즘 시니어들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것이다. 자식에게 돈을 줘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주려면 얼마나 줘야 하는가? 어떻게 줘야 하는가? 아파트 마련 자금이 필요하다는 자식, 사업 자금이 급하다는 자식, 아이 교육비가 부족하다는 자식 앞에서 부모의 마음은 약해지기 마련이다. 평생 모은 돈을 선뜻 내어주고 싶어진다. 하지만 그 돈을 주고 난 후 찾아오는 후회와 갈등은 예상보다 훨씬 크다. 어떤 이는 자식에게 전 재산을 다 내어주었다가 노후에 손 벌리는 신세가 되었고, 어떤 이는 한 자식에게만 많이 주었다가 형제 간의 우애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았으며, 또 어떤 이는 돈을 주면서 했던 잔소리 때문에 자식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틀어져 버렸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약용에게 배워야 하는 이유다. 200년 전 그 유배지에서도 정약용은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를 고민했다. 그리고 그는 답을 찾았다. 돈을 줄 때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주는 돈은 자식을 망치고 부모를 궁지에 몰아넣으며 가족을 해체시킨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정약용의 지혜를 빌려 자식에게 돈을 줄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5가지 원칙을 함께 살펴보려 한다. 이 원칙들을 잘 지킨다면 돈 때문에 자식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첫 번째 원칙,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을 때만 돈을 주어라.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패족이 된 당시의 상황이 오히려 너희에게는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부유한 환경에 있으면 공부 말고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부족한 환경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택할 수 있는 길은 공부 외에는 마땅히 없다. 얼핏 들으면 냉정한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 자식에게 무엇이든 다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다. 요즘 부모들은 자식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견디지 못한다. 집 마련이 어렵다고 하면 즉시 통장을 연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노후 자금까지 털어준다. 그 마음은 이해한다. 내 자식만큼은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 말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돈을 주면 줄수록 자식의 자립심은 꺾인다. 한 번 돈을 받는 것이 습관이 되면 두 번째는 더 쉬워진다. 세 번째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렇게 자식은 서서히 망가져간다.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그 심지를 괴롭게 하고 그 몸을 굶주리게 한다고 했다. 부족함이 때로는 가장 큰 스승이 되는 법이다. 그렇다면 언제 돈을 주어야 하는가? 3가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첫째, 자식이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가를 보라. 돈을 달라고 하기 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 봤는가?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직접 농사를 짓고 뽕나무를 심고 닭을 기르라고 했다. 자식이 진정으로 땀 흘리며 노력하고 있을 때, 그때 부모의 도움은 비로소 의미가 있다. 둘째, 일시적 어려움인가 아니면
구조적 무능력인가를 구분하라.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같은 것은 일시적 어려움이다. 이럴 때는 부모가 도와야 한다. 하지만 자식이 계속 일자리를 옮겨 다니거나 사업을 할 때마다 실패를 반복하거나 돈 관리를 전혀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구조적 문제다. 이럴 때 돈을 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 셋째, 돈이 문제 해결의 진짜 답인가를 따져보라. 때로는 돈이 아니라 조언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정약용이 편지로 아들들을 가르친 것처럼 때로는 지혜를 나누는 것이 돈을 주는 것보다 훨씬 큰 도움이 된다. 활용점정이라는 말이 있다. 용을 그리고 마지막에 눈동자를 그려 넣어야 비로소 용이 살아난다는 뜻이다. 자식의 노력이라는 용이 이미 그려져 있을 때 부모의 도움은 그 눈동자가 되어야 한다. 용도 없는데 눈동자만 덩그러니 그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법이다. 무분별하게 주는 돈은 독이 된다. 맹목적인 사랑은 자식을 나약하게 만들고 세상을 헤쳐나갈 힘을 빼앗아간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때로는 거절할 줄도 알아야 한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그토록 힘든 상황에서도 아들들에게 스스로 일어서라고 가르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부모가 영원히 자식 곁에 있을 수는 없다. 결국 자식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다. 돈을 줄 때는 반드시 물어라. 이 돈이 자식을 일으켜 세우는가 아니면 주저앉게 만드는가를. 두 번째 원칙, 부모의 노후 자금은 반드시 남겨놓아라. 이것을 잊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아껴 쓰는 데 있고 아껴 쓰는 근본은 검소함에 있다. 검소한 연후에나 능히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한 연후에나 능히 자애로울 수 있다. 이 말은 관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부모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자식을 사랑하는 근본도 아껴 쓰는 데 있고 아껴 쓰는 근본은 검소함에 있다. 검소해야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있어야 자식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다. 100세 시대라는 말, 이제는 너무 자주 들어 실감조차 나지 않는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이 말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 60세에 은퇴하면 앞으로 40년을 더 살아야 한다. 40년이다. 젊은 시절 일하며 돈 벌던 시간보다 더 긴 세월이다. 그런데도 자식에게 돈을 줄 때는 마치 내일 죽을 것처럼 덜컥덜컥 통장을 비운다. 자식 집 마련 자금, 손주 교육비, 사업 미천까지. 그렇게 주고 나면 손에 남는 것은 텅 빈 통장뿐이다. 그때서야 깨닫는다. 아, 내 노후는 누가 책임지나? 도움을 주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다. 나는 지금 나의 노후를 준비했는가? 자식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당신의 노후를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원칙은 이것이다. 내가 먼저 살아남아야 한다. 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다. 건강할 때는 몰랐다. 자식에게 폐 끼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간병비가 만만치 않다. 이럴 때 부모에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식이 떠안아야 한다. 그 자식도 자기 생활이 있고 자기 자식을 키우고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그런데 갑자기 부모의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한다면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사랑이 원망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정약용이 강조한 것은 단순한 검소함이 아니었다. 대비의 지혜였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아들들에게 당장 내일을 준비하라고 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최소한 세 가지는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노후 생활비, 나이 들수록 늘어나는 의료비와 간병비, 그리고 비상시 사용할 여유자금이다. 이것들이 없으면 자식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 그런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렇다. 쉽지 않다. 그래서 명심해야 한다. 자식에게 함부로 주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자식을 위하는 길이다. 내 노후를 지키는 일이 곧 자식의 짐을 덜어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이것이 진실이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효도를 가능하게 만든다.
부모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을 때 자식은 비로소 자유롭게 효도할 수 있다. 의무가 아닌 진심으로 부모를 대할 수 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이 한마디가 자식을 해방시킨다. 이것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세 번째 원칙, 주는 돈의 명분을 분명히 하라.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가족이 무너진다. 정약용은 불안빈 환불균, 백성은 가난보다 불공정한 것에 분노한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나라를 다스리는 이치지만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자식들은 부모가 가난한 것에는 화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불공정하게 대우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속에 응어리가 생긴다. 형제간의 우애가 금이 가고 평생 쌓아온 가족의 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자식이 여럿일 때 부모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큰아들에게 집 마련 자금을 주었다면 작은아들도 기억한다. 딸에게 결혼 자금을 주었다면 다른 자식들도 계산한다. 부모는 각자의 형편을 고려해서 준다고 하지만 받지 못한 자식의 눈에는 그게 공평해 보이지 않는다. 왜 형만? 왜 언니만? 이런 서운함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부모가 돌아가신 후 상속 문제로 폭발한다. 평생 우애롭게 지내던 형제가 법정에 서는 순간 부모가 남긴 유산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 이런 비극을 막는 방법은 단 하나다. 명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 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생활비로 주는 것인가? 사업 투자금인가? 아니면 미리 주는 상속인가? 빌려주는 것인가? 그냥 주는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된다. 큰아들은 그냥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작은아들은 빌린 거라고 생각한다면 부모가 돌아가신 후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싸우게 된다. 누가 옳은가? 아무도 모른다.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서화가 중요하다. 가족끼리 무슨 계약서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화근이 시작된다. 정약용은 편지를 쓸 때도 이 편지가 번화가에 떨어져 원수가 펴보더라도 죄를 얻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써야 한다고 했다. 모든 것을 명확하게 기록으로 남기라는 뜻이다. 큰 돈이 오가는데 말로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차용증을 쓰고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자와 상환 시기를 명확히 적어두어라.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명확해야 한다. 나중에 서로 기억이 다를 때 그 종이 한 장이 가족을 지켜준다. 자식들이 다 이해해 줄 거야. 정말 그런가? 사람의 마음은 변한다. 지금은 이해하는 것처럼 보여도 10년, 20년이 지나면 달라진다. 작은 서운함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정약용이 강조한 공정함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 공정하다는 것은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아니다. 주는 이유와 방법을 명확히 하여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애매한 돈은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된다. 오늘 명확히 하지 않은 돈은 내일 가족을 갈라놓는 칼이 된다. 돈을 줄 때는 반드시 기억하라. 명분 없는 돈은 독이 된다는 것을. 네 번째 원칙,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함께 물려주어라. 여기서부터가 진짜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내가 비록 벼슬을 했어도 재산이 없어 물려줄 것이 없는데 야박하다고 서운해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유산으로 부적 2글자를 물려줄 테니 항상 지니고 다녀라. 그것은 바로 근검, 부지런함과 검소함이다. 18년 유배 생활 끝에 돌아온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돈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2글자가 두 아들의 평생을 지켜주었다. 이것이 진짜 유산이다. 우리 주변을 보라. 부모에게 큰 돈을 물려받은 자식들이 모두 잘 사는가?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다. 땀 흘려 번 돈의 가치를 모르니 물 쓰듯 쓴다. 한 번 실패하면 또 부모에게 손을 벌린다. 그렇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수억 원이 몇 년 만에 사라진다. 돈만 주고 돈을 다루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치 헤엄을 배우지 못한 아이에게 튜브만 던져주고 이거 있으니 알아서 건너가라고 하는 것과 같다. 돈만 주면 돈만 바라보는 자식이 된다. 돈이 떨어지면 다시 손을 벌리는 자식이 된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인가?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남긴 진짜 유산을 보라.
500여 권의 책이었다. 그 속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담겨 있었다. 끊임없이 보낸 편지였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과 가르침이 배어 있었다.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삶의 태도였다. 그것이 자식들에게는 어떤 금은 보화보다 값진 것이었다. 그래서 두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가르침으로 평생을 흔들림 없이 살 수 있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가르침은 영원하다. 이것을 명심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는가? 세 가지만 기억하라. 첫째, 근면과 성실의 가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 땀 흘려 일해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당연한 진리를 몸으로 보여주어라. 부모가 게으르면서 자식에게 부지런하라고 하면 누가 듣겠는가? 돈으로 다 해결하려 하면서 자식에게 노력하라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야 한다. 둘째, 돈을 다루는 지혜다. 돈을 벌 때는 정직하게, 쓸 때는 신중하게, 모을 때는 꾸준하게. 이 원칙을 자식이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 용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고, 저축을 어떻게 하는지 함께하고, 소비를 할 때 왜 이것을 사야 하는지 물어보라. 돈을 그냥 주기만 하지 말고 돈의 의미를 함께 가르쳐라. 셋째, 감사하는 마음이다. 당연한 것은 세상에 없다. 오늘 먹는 밥 한 끼, 입고 있는 옷 한 벌, 살고 있는 집 한 채, 모두가 누군가의 수고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을 아는 자식은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다. 부모의 희생을 아는 자식은 함부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200년 전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깨달은 진리가 지금도 유효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인격이고,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이다. 이것을 자식에게 물려주어라. 그러면 자식은 평생 부자로 살 것이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살아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서다. 다섯 번째 원칙, 돈을 주되 자식의 자존심은 지켜주어라. 이것이 마지막이자 가장 어려운 원칙이다. 정약용이 18년 유배 생활 동안 두 아들에게 보낸 수백 통의 편지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다. 엄하면서도 자상했다는 것이다. 비난보다는 격려가 먼저였고, 질책보다는 믿음이 앞섰다. 천리는 돌고 도는 것이니 한번 넘어졌다고 반드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패족이 되어 절망에 빠진 두 아들에게 정약용이 건넨 말이다. 이것이 진짜 부모의 마음이다. 돈을 줄 때도 마찬가지로 자식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주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번 돈인데? 내가 뭘 할 줄 알아서 사업한다고 난리야? 형은 벌써 집도 샀는데 넌 아직도 이 모양이니? 이런 말들이 칼처럼 자식의 가슴을 찌른다. 돈은 받았지만 마음에는 상처만 남는다. 그 상처는 돈으로는 치유되지 않는다. 오히려 부모에 대한 미안함이 원망으로 바뀐다. 특히 조심해야 할 말들이 있다. 첫째, 과거의 실수를 들춰내며 비교하지 마라. 이미 실패한 일을 다시 들춰내봐야 자식만 더 움츠러든다. 둘째, 형제와 비교하지 마라. 형제를 비교하는 순간 자식의 마음속에는 형제에 대한 질투와 부모에 대한 서운함이 동시에 생긴다. 가족의 우애가 금이 가는 순간이다. 셋째, 은혜를 강요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이 말 한마디면 자식은 영원히 빚진 사람이 된다. 감사는 강요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돈을 줄 때는 이렇게 말해주라. 내가 도와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더 힘이 난다. 그러면 자식은 그 돈을 소중히 여길 것이고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돈을 준 후에도 마찬가지다. 과도하게 개입하지 마라. 그 돈으로 뭐 했어? 왜 아직도 안 되는 거야? 하나하나 추궁하지 마라. 믿고 맡겼으면 기다려 주어야 한다. 걱정을 지나치게 표현하면 자식은 감시받는다고 느낀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라. 관심은 두되 간섭은 하지 마라. 가끔 잘 되고 있니? 정도만 물어보고 자식이 먼저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주라. 결국 돈은 도구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관계다. 돈 때문에 관계가 무너진다면 그보다 큰 불행은 없다. 돈은 주되 마음의 상처는 주지 말라.
도움은 주되 자존심은 지켜주라. 이것이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다. 200년 전 유배지에서도 자식의 마음을 헤아렸던 그 지혜를 우리도 배워야 한다. 그래야 돈이 독이 아니라 약이 된다. 그래야 자식이 부모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 진짜 유산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다. 우리는 사랑으로 자식을 돕는다. 그러나 그 사랑이 가끔은 자식을 망치고 가끔은 나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오늘 함께 나눈 5가지 원칙은 가볍게 넘길 이야기가 아니다. 삶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기준이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다.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을 때만 돈을 주어라. 부모의 노후 자금은 반드시 남겨놓아라. 주는 돈의 명분을 분명히 하라.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함께 물려주어라. 그리고 돈을 주되 자식의 자존심은 지켜주어라. 이 5가지만 지켜도 자식에게 돈을 주면서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는 막을 수 있다.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최종 메시지는 무엇인가? 자식에게 진짜 물려줄 것은 돈이 아니라 삶의 자세라는 것이다. 근검, 성실, 공정함,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이것이 500여 권의 책보다 더 값진 유산이다. 돈은 도구일 뿐 목적은 관계다. 돈 때문에 자식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면 그보다 큰 불행은 없다. 200년이 지났지만 정약용의 가르침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부터라도 이 원칙들을 적용해보라. 자식에게 돈을 줄 때 잠깐만 멈춰서서 생각해보라. 자식과의 관계를 돈이 아닌 지혜로 연결하라. 지혜로운 부모가 지혜로운 자식을 만든다. 당신이 오늘 내린 결정이 자식의 미래를 바꾼다. 정약용처럼 멀리 보라. 당장의 안쓰러움에 흔들리지 말고 자식의 평생을 생각하며 결정하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약용의 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는 지혜가 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